하지마. 담배 카페 하지마. 하지만 자, 방금 영화를 따끈따끈하게 우리 저 이재희 PD님과 함께 관람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네. 사실은 오늘 정말 그 아침부터 요즘 한 달 내내 그랬지만 아무 낙이 없이 일만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의 뭐 이제 머리 끝까지 이제 뭐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 부담이 차서 야, 이렇게 계속 못 버티겠다 싶어서 오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얘기부터 한 거야? 네가 누군지 알겠냐? 여기 재즈입니다. 재즈.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여러분을 만나는 생각 기분이 좋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딱 이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나도 예쁜 그 관객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고 그래서 마치 그 이 코파카바나의 그 이 거물 손님이 이제부터 우리 친구다 했던 것처럼 그녀와 저는 오늘부터 오빠 동생이 됐습니다. 제 이름 이재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독 간만에 하는 GB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반가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아까 어떤 또 우리 애청자분은 화장실 가시면서 여지껏 GB 한중 최고라고 이렇게 또 극찬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가볍네요. 안정희님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느낌이라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그 스탠바이 웬디 했을 때랑 굉장히 기분이 다릅니다. 기분이 다르다고.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비교는 하지 그 마시고요. 안정은 오늘 뭐 스파 촬영했다더니 안 지웠네? 아까 영화보다 몇 번 울어서 아까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제가 메이크업을 지금 아침 일찍 했어요. 그래서 다 지워졌는데 지금 이 얼굴을 지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클리닉 폼이랑 다 있었는데 이 얼굴을 지울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일일 여성 촬영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지울 시간이 없네 이걸. 네, 우리 이재 PD님 요즘 정치쇼 하시느라고 너무 정치쇼. 바쁘신 와중에 그림북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정말 이 하루를 선물 받은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무슨 낙이 나한테 있었을까 했는데 그 낙이 오늘 이 시간이었어요. 특히 영화가 너무 좋아서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은 또 강렬하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네.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굳이 화장실에서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화장실에서 들었다고 하길래 아니 화장실 가시는 우리 애청자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구에 한 것 중에 이렇게 좋았던 영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별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별 기대를 안 하고 와서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불과 몇 달 전에 그 넘을 수 없는 그 넘사벽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음악 영화 또 무슨 뮤지션 또 보니까 또 이 동성애 또 뮤지션이라고 하고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겠다 싶어서 왔는데 와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고양이 뉴스 하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같은 영화잖아요. 그 영화는 똑같은 영화야 아니지? 거기서는 걔가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걔가 피아노를 치죠.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다르지.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르지.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반은 똑같이. 반은 똑같이. 그리고 흑인 게이랑 인도 게이랑 그렇다면 또 다르지. 그렇다면 또 여기 인도인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어요. 모든 게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고 좋고 반짝거려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야 저 말이 되냐? 이 부분 말이 안 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잣대나 뭐 인종차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생각하면 사실 괜히 불편해지니까 조금 너그러운 상태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선물 같은 영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방 이제 봤지만 마지막에 지금 빨리 달리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만취 운전 중이거든요 지금. 아니 저기 지금 코를 빨아가는데 지금 총 몇 번 쏘고 운전하니까 했는데 호랑이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야 오늘 이 민감한 발언들 빡빡 터집니다 오늘. 야이 민감한 발언들. 잠깐만 저 맨 끝에 저 친구 호란 아닌가? 왔으면 왔다고 하세요. 네.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되게 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려놓고 보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영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거 오면서 들었어요. 여기 네네. 들었는데 무슨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골든 실제로 받았어요? 노미네이트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최다 수상이죠. 최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2개 받고 이게 3개 받았는데 기사는 전부 보헤미안 랩소디 기사만. 이게 이런 게 있죠. 사실 이 영화 안의 이슈가 뭐 미국 이슈잖아요. 이거는 뭐 물론 흑인이 미국에만 사는 건 아니고 이 인종 차별이 꼭 흑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모든 것은 굉장히 작고 사랑스러운 미국의 것들이에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부터 시작해서 그 풍경들이라든지 그 자동차 그런 차를 세계 여기서 만듭니까? 그런 비실용적인 차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그런 차가 있죠.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200개국 어딜 가도 그런 차는 아무도 안 만들어요. 오직 딱 한 나라 미국만 만들어요. 그런 차는 마찬가지로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100% 아메리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비해서는 좀 덜 다가올 수 있지만 진정성만큼은 그 못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여기서 또 뭐 이 친구가 실제로 미군 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풍이 세서 미군 부대 생활을 이제 독일에도 굉장히 미군 부대가 큰 게 있습니다. 일본, 독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미군 부대가 왔는데 그 미군 부대에 있던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에서 알 수 있지 그것조차 사실 미국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었고 외국의 자기네 나라를 주둔시키는 뭐 역사이자 문화가 된 거죠. 이 영화의 시작과 끝까지 전부 모두 아메리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 주는 그런 상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또 평점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이 나오는 누구죠? 비고 토니도 굉장히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되게 익숙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것도 익숙했고 그런 문화나 조크나 이런 게 되게 익숙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은 너무나도 미국적인 영화에서 그런데 그 미국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안 좋게 표현하는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작고 반짝이고 사랑스러운 미국적인 것들로 가득한 영화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영화를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지나가셔도 같아요. 됩니다. 네, 이쪽으로 나갈까요? 네,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됐죠. 뭐. 활동하시고요. 어색하다고 안 열리면 계속 열어봤자 안 열려요. 네. 어색하더라도 그거 사표하세요. 불편한 문을 열어야 네, 됩니다. 네. 네. 인생이란 뭐 또 그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저걸 열어보시려고 사실 오늘의 이 영화가 느끼면서 여러분 그 인권 세상에서 한번 한 걸음 나아가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감정 이입을 해보세요. 저 문을 2번이나 밀었는데 안 열릴 때 저 여성 관객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어떡하지? 한 번 더 밀어볼까? 돌아와서 일로 갈까? 네, 용감하게 난감하실 것 같아. 그렇다고 다시 자리에 앉으자니 그건 사실 잘안 하는 수지. 왜 안 뜨는 수지? 그 수는 없는 수지. 다시 자리에 앉는 아, 수는. 없는 수지. 없는 그래서 수지. 이 영화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 영화 안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뭐 사실은 새로울 건 별로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뭐 언터처블 뭐 1% 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도 뭐 라디오 스타도 있고 꼭 매니저와 뮤지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신분이나 또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타인이 우정을 쌓아서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잘하는 이런 영화들을 사실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영화 내용 자체에서 뭐 크게 뭐 새로웠다는 건 없지만 그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과 결합하고 또 멋진 음악들이 자세히 세보시면 모르지만 영화 시작하고 끝까지 음악이 안 깔린 씬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걸 보다가 세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아서 몇 곡이 나왔나 세봤는데 100곡 되는 것 같더라고 정말로. 잠깐 나온 노래 네. 쇼팽까지 나왔으니까 120분짜리 영화에서 100곡이면 1분 한. 아니 100곡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초, 5초씩 나오는 노래 되게 많았어요. 그 노래 크레딧이 쭉 나오는데 내가 40 몇 개 세다가 멈췄거든요.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한 편이 음악으로 가득한 영화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음악 역시 완전히 뼛속까지 미국적인 음악들을 가지고 왔어요. 뼛속까지 미국적인 음악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평균을 가질 때 락이라고 하면 백인의 음악, 뭐 소울이라고 하면 뭐 흑인의 음악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락이라는 말 자체가 락앤롤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흑인들이 자기네끼리 막 아주 심심한 그런 지하실에서 술에 취해서 흥겹게 노는 모습을 보고 락앤롤 어떤 백인 평론가가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 이거 흔들고 부르는 광경이다 라고 하면서 출발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 이 락앤롤이라는 음악 자체 우리가 다들 이제 백인들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뿌리가 흑인에 있다는 건데 이 음악은 그 지점 되게 잘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 흑인을 비하하고 놀려왔던 토니조차도 이 음악 듣는 것들은 뭐 아리스 프레슬리라든지 아니면 뭐 리처라든지 뭐 샘프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소울과 락이랑 혼재되어 있던 그 시기 50년대 40년대 그 정말 이 미국 음악 완전 미국 음악을 또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 말하자면 위아더 챔피언이나 러브 마이 라이프를 들으면 푹 빠져.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가요나 지금의 팝하고도 많이 닮아 있거든. 근데 여기서 들었던 음악은 그냥 되게 옛날 노래 같다. 저 옛날 미국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이런 느낌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장벽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장벽을 넘어갈 그 또 감동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진모 재밌게 선생님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이승우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이런 류의 영화 비교될 만한 영화라고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봤나 블라인드 사이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되게 좋았고 처음부터 굉장히 영리하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첫 부분부터 어떤 주인공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되게 저한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그거를 보여준 한 컷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야구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로저 메리스라는 선수가 야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62년도에 로저 메리스, 지금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이 62년도니까 62년도에 로저 메리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그 로저 메리스는 원래 그 베이브루스의 60개 홈런 친 기록을 깬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마크 맥과이어, 세리 소사, 베리 본즈가 그 기록을 깨기 전까지 홈런왕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고, 근데 이제 와서는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면 마크 맥과이어, 세리 소사, 그리고 베리 본즈 같은 경우는 양분에 의해서 이제 홈런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선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메이저리그의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인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건 노골적으로 그들은 홈런왕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순수한 홈런왕이 이제 로저 메리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61년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61년도에 홈런 기록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홈런 기록을 세울 때 이 선수가 뛰던 팀이 뉴욕 양키즈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욕 양키즈의 그 이른바 M&M4라고 하는 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저 메리스하고 미키 멘틀이라는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제 홈런 대결을 했는데, 이 로저 메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뉴욕 양키즈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된 선수고, 미키 멘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뉴욕 양키즈의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뉴욕 양키즈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이브루스의 기록을 깨려고 이제 하는 선수가 등장을 하니까 뉴욕 양키즈 팬들은 미키 멘틀을 응원하면서, 같은 팀 자기 팀 선수인데도 미키 멘틀을 응원을 하면서 로저 메리스는 야유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기사들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와요, 로저 메리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로저 메리스는 이제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 나는 베이브루스의 기록을 깨고 싶은 것이 아니라 61개의 홈런을 치는 로저 메리스가 되고 싶은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어떤 자기에게 쏟아진, 심지어 자기 팀 선수들이야. 근데 그거에게 쏟아지는 무수한 이상한 발언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 원래는 메이저리그 경기가 154경기였다가 162경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경기가 늘어나서 홈런을 치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사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커미셔너들도 154게임 이전에 베이브루스의 홈런을 깨지 못한다면 이거 기록을 세운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저 메리스의 기록에는, 그 61개라는 홈런의 기록에는 옆에 별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 이건 진짜 기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붙어요. 그렇게 그렇게 언론과 심지어 팬들과도 싸우면서 어떤 홈런 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한 로저 메리스라는 선수가 거기에 등장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 영화에서 이 닥터 셜리가 맞이하게 된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걸 극복하게 되는 상황
카트까지를 함축적으로 그 한 카트에 표현해놓은 카트거든요. 주인공의 캐릭터, 어떤 흑인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어떤 백인 꼰대, 앵키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한 커트를 통해서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 그냥 지금 미국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구나 안타를 쳤구나 정도겠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 카트는 정말 대단한 카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카트인 거죠. 또 그 하나 참고해 주실 건 이 당시는 이제 그 미국 역사를 따져서 대압착 시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소득 격차가 최소로 줄어들고 니프티50라고 해서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진 시대가 이 시대가 60년대 70년대 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낙수효과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대압착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대압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상위 소득의 격차와 하위 소득의 격차가 압착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기의 초입인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무슨 제크로법인이라는 어떤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법들이 사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남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 발전이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뒤에 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60년대를 생각해보면 60년대 초반 62년도인데 파워윈도우가 있어요. 우리는 80년대에도 창문을 돌려서 열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파워윈도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발 택시 만들고 있을 텐데. 되게 그런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거를 밑에 쫙 깔아두고 그 사이에 이 둘의 어떤 휴머니티를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영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떤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잖아요. 인간성의 어떤 고귀한 가치들이나 이런 거는 그런 어떤 비천함이나 비참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둘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렇게 서로 우정을 쌓거나 서로에 대해 존중하거나 서로 인정할 만한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 비천한 상황, 비극적인 상황이 어떤 인간성의 고귀함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그렸다. 사실 이집트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뻔한 영화잖아요. 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측이 돼. 하지만 빈칸길을 잘 내려갈수록 스킬을 잘 타는 사람이듯이 이 길을 영리하게 내려간 피터 페럴리 감독의 어떤 영리함. 그리고 또 하나 감탄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정보 없이 영화를 본 분들은 이 영화의 주연인 이 비고 모텐슨이 아라곤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지금 알게 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아라곤이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변신했단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살을 찌우고 이미지를 바꿔서 아라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반지의 제왕이 아라곤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때 뭐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연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설경구 배우가 그 무슨 영화죠? 역도산이었나? 역도산. 그때 살찌우고 이랬을 때 막 감탄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건 누가 봐도 살찐 설경구였는데 여기는 아라곤이 아니야. 살찐 아라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야. 게다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스웨덴이냐 덴마크냐 비공텐슨이 이제 북구 유럽의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 남유럽의 이태리 사람 같은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연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닥터 셜리를 연기한 이제 갑자기 마샬라 알리 같은 경우도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약간 냉혈한 악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 변신을 하는데 어떤 두 배우가 다 굉장히 공이 성공적으로 해냈다. 저는 이 영화는 되게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아니었나, 여러 가지 흠잡을 데가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매끄러워서 오히려 그게 흠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물론 음주운전도 문제죠. 이번 주에 호랑이 게스트를 불러야겠다. 반드시. 호랑아 넌 나가도 돼. 여기서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 야,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름 어렵다고 투오니 발레론가 이름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 이 도셜리 박사의 역을 맡은 이 소피가 줄여서 말했는데 실제 이름은
마샬라 바하라바하스 알리라는 이름이에요. 스펠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마샬라 하시바즈 알리. 마샬라 하시바하스 알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맞고요. 김은호 PD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 여기 또 임진모 선생님, 여기 허구현 선생님 나와서 자꾸 설명해 주셔서 홈런! 호구현 세 명의 PD와 임진모, 허구현 자, 다섯 그래서 명이에요. 누구 나오셨습니까? 신문서? 글쎄요. 홍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되냐? 보니까 이렇게 저 배구사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매일 모레 동진이 형님이 이거 갖고 이제 지부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동진이 형님이 못하는 얘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눈을 불켜고 본 결과 로저베이스를 찾아냈지. 이 형이 음악 잘 몰라. 나도. 자,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느낄 것인가? 자, 누굽니까? 아 저도 사실은 동네 형, 동진이 형을 너무 사랑해. 아 우리 저 피자의 역사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일단 누가 만들었나? 알코올 피자, 저- 이탈리안 피자, 미국식 피자. 스파게티 스파게티? 마카로니. 아 여기 저도 사실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얘가 레미텐트인 줄 몰랐어요. 얘가 그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그 온갖 권력과 섹스에 집착한 그 땡혈한 그 로비스트. 저도 두 번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 얘가 어디서 많이 보냈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마 우리 마흐살리 알리가 연기를 잘해서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주연상을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우스카드에서 섹스에 집착하는 내용 나와요? 이 사람이? 뭐 돈, 권력, 섹스 다 좋아하죠. 그래요? 어떻게 워싱턴으로 그 한번 정도면 집착이에요? 워싱턴 한번 가시든지. 소스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주연상을 탔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골든글로브가 드라마 부분하고 코미디 뮤지컬 부분은 나뉘는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드라마로 가서 상을 탔어요. 작품상을. 그리고 작품상을 바로 그린북이 코미디 뮤지컬 부분 작품상을 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오히려 더 좋았던 작품이고요. 오늘 되게 늦은 시간에 워낙 또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짠하다. 물론 저희도 출근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영화가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전복이라는 키워드인데 아까 이제 이승우 PD는 블라인드 사이드를 언급했는데 저는 요런 유해, 요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그린북 이전의 최고 작품을 하나 꼽자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땡, 그린 카드. 땡. 이거 맞추신 분은 선물 하나 드릴까요? 뭘까요? 어떤 거요? 아니고요. 저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린북 전까지만 해도 이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를 꼽았어요. 물론 거기는 흑인과 백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안계 소수인종이 나오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62년도, 그러니까 55년도에 그 유명한 로자 박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은 노예 해방이 1965년도에 했으니까 90년이 지나서까지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로자 박스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 번 50년이 지나고 나서야나 겨우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줄곧 긴 역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백이민족, 백이민족. 단일 민족으로 5,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근에 나왔던 그 수작들 있잖아요. 문라이트라든지 뭐 히든 피규어스라든지 이런 수많은 수작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객에게는 100% 와닿을 수는 없는 전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분명히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북이 참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랜토리노에서 이룩했던 그 성취들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 사이드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나 아니면 아예 30년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 작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다 휩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았던 작품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린북이 제 마음속에 이런 카테고리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이 갖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여기서 우월성을 갖고 있는 백인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물론 그런 좋은 작품들은 최대한 그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들을 거세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휴머니티가 서로 부딪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이번에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페럴리가 정말 영리했다라는, 정말 영리한 연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각본상하고 이번에 작품상하고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 사실 감독상은 페럴리에게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영리한 연출이었다. 그걸 뒤집어 그 처음에 면접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줄곧 완벽하게 전복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시혜성이 아니라 제대로 말하자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 느낌. 그래서 저는 전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조심히 살펴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셜리 박사는 모든 면에서 경계선의 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우연히 미국에서 되게 오래 이렇게 살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미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이방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뭔가 끝까지 남아 있대요. 그거는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고위공직에 올라가거나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도 결국은 버릴 수가 없는 그 아주 그 끝까지 남아 있는 그 찌꺼기라고 하는데 이 셜리 박사야말로 모든 면에서 흑인이냐 백인이냐는 인종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승필이가 대압차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60년대 굉장히 경제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흑인 사회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본인은 반대로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사랑을 하고 있음을 영화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셜리라는 인물은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되게 한마디로 불편한 인물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서의 셜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이런 류의 버디무비, 길로 떠나가는 이런 류의 버디무비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이 마하살라 알리가 완벽하게 그 캐릭터를 구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디그너티가 뭐라고 하죠? 디그너티? 거기는 보통 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가 금기? 위험? 근엄함 내지는 품이라고 영화에 자막으로 나왔나요? 품이. 근데 저는 이제 존엄이라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존엄인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제 생각에. 뭔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는 겁니다.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흔적 없어. 우리 또만도 못해. 그러니까요. 날개가 든 적이 많지. 맹장도 남아있고 꼬리뼈도 남아있는데 저희는 흔적도 없는 바로 그 존엄이라는 부분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물론 모든 장면들이 저는 2번을 보고 왔는데 모든 장면들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 제 가장 말하자면 가슴을 후벼 팠던 장면은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론
명대사, 주옥 같은 명대사가 나오죠.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넌 그 하루를 못 버티니? 하루를 못 참니라는 그 명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명대사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셜리 박사가 갖고 있는 그 존엄이 거기에 그 그대로 그 대사 장면에 드러나서 그 장면이 좋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경찰서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금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본인이 못 견뎌하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정당성을 자기가 위배했거든.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의 연출, 흔히 말해서 뭐 백이라고도 하고 뭐 연출이라도 하고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를 그 연출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물론 맞지만 나오는 게 물론 아무리 맞지만 어쨌든 그 절차적인 정당성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하고 대통령에게 연락하고 대통령이 주지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과정이 절차는 다 밟았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의 평소의 백그라운드 지연을 연출을 이용해서 전화해서 부탁했다는 것 자체를 못 견뎌야 하는 그 셜리 박사의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집착 내지는 그걸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 강렬한 의지?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고 그래서 존엄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품위, 품격 이런 키워드를 세 번째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네.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워낙 영화 러닝 타임이 길어가지고 제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만 네. 본인 소감도 물어보고 싶으신 좋고요. 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은 뭐 아니, 네, 편하게 남자분 그럼 네. 차게 보여주세요. 분들은 가시고 네. 생각하고 싶은데. 제목이 그린북인데 저는 왜 저걸 굳이 그린북으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 그거는 사실 영화에 그 정보가 있습니다. 저 옛날 인종차별이 심할 때 흑인들은 백인들하고 분리가 돼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편하게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어떤 흑인 여행자가 정리해서 만든 책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린북이었어요. 그 흑인 이름이 그린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시진 플레이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굳이 그걸 제목으로까지 정할 정도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어떤 미국 남부에서의 어떤 흑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가 이런 책을 필요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 그린북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현재의 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흑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마샬라 하시바 알리의 노력을 그린 그런 영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풀네임이 더 네그로 모터리스트 그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영화 때문에 갑자기 토니가 나타났네요. 잘 먹긴 해.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섞어버리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때문에 그린북의 그 존재를 알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은 감히 뭐 미국에서는 쓸 수도 없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풀네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쯤은 관객들이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린북이라고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니그로라는 단어를 버젓이 그 책 이름에다가 니그로 모터리스트 그린북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 관객들이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마음속에 답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여러분 그 새해를 축하합니다.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리는 동안 네, 여기. 도움이 기와졌겠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장면 다 좋기는 어려운데 저 전반적으로 정말 좋게
좋게 봤는데 네. 혹시 아쉽게 본 장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쉽게 같은 건 음주운전이요. 돈 받고 하는 행사 죄송합니다. 아쉬웠던 장면은 별로 없고 저는 특히 감명 받았던 장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그 호화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우리 돈 셜리 박사 플레이어 연주자 이 돈 셜리를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 베딩 할까요 하고 이제 그 인도 집사라고 얘기했죠. 집사 물어봤더니 일단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 감정이 정말 너무 감정이 이입돼서 정말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화려하지만 외로운 공간에 혼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돌아보니 아니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세요. 김문용 PD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쉬웠던 장면은 오히려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오히려 좀 너무 이게 완벽한 느낌이잖아. 그럴 때 오는 살짝 배덕감이 있잖아요. 허술한 구석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그런 인상들이 있었고 장면에서는 특히 아쉬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 못한 장면 중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몰리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소개를 받고서 발레론지아 이러면서 소개를 받고 나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늘 토니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유일하게 음식을 맛이 없어서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면서 뱉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토니가 먹을 만한 음식 중에 제일 좋았던 음식은 그 음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토한 거 자체도 어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 거를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는, 근데 그게 그 한 장면만 탁 붙인 게 아니고 여태까지 깔아놓은 피자 이만큼 빈대떡 한 판을 가지고 처먹고 이러던 그 모습을 가지고 쭉 깔아놨던 캐릭터를 그 한 방에 딱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이곳은 어떤 곳이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 같은 거를 잘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거는 흑인 셜리 박사가 다른 흑인들과 대조 컨트라스트를 많이 나가잖아요. 막 보색처럼 보이는 그 장면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길 가다 차 멈추고 있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막 박 깔고 논매고 이런 사람들 나오면 저거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정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느껴서 좀 불편했다 정도. 굳이 얘기하자면.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그냥 마무리도 됩니다. 시간 충분히 지났고. 네, 없으신 거죠? 어쨌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새해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번 GV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더워. 밖에도 덥나? 몰라, 나도 더워. 손목을 든다고? 내가 준비해 놨네요. 스카도 붙였어요. 네. 항상 바꿨어요. 이런 거 다음에 또 보면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 나가는 일단 주는 건 받아가는 걸로.